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카운트다운 정치한배입니다. 자, 오늘은 20대 대선 결산 마지막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과연 어떤 정사진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차기 국정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민주당의 쇄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변화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이끌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금 전에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 2시 직접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인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을 맡은 권 의원에 대해선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했고, 원 기획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위로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 사법, 행정, 경제 1, 경제 2, 과학기술교육과 사회복지문화로 구성됩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며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고,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차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인수위원회가 인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가 인선이 됐습니다. 인수위가 몰고 올 변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일 교수님, 지금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조금 이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된 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날 아마 윤 당선인과 점심을 했죠. 그리고 2시간 20분인가 했는데 끝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얘기지? 지금 이 시간에 왜 지금 인사에 대해 얘기 없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의아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삐걱거리는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 풀러나온 얘기는 안철수 대표가 무슨 인수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수위원장이 된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 이런 인선이 안 됐으면,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안 됐다면 공미 통합하고 함께 한다고 하더니 벌써부터 좀 삐걱거리는구나 하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줬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너무 인수위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과욕을 부리지 말고 그냥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밑그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거 인수위 보면 마치 그냥 모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다 그냥 새롭게 만들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림 그렸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좀 저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꼭 추진할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정도로만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인수위 출범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집권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는 걸까요? 그렇죠. 인수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단일화 때부터 밝혀왔던 공동정부 구상안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인수위 때 정부의 철학이 만들어질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또 중요한 게 인사고 이 인사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내각이 이제 인사가 되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노동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참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통합 그리고 소통 또 협치 이것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인수위의 7개 분과에 이제 경제 1, 2가 들어가는데 예. 경제 2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도 부동산 대선이었어요. 예. 그러면 인수위에서 충분히 부동산으로 사실은 서울 민심을 살린 것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원동력이 됐던 것이 윤석열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도 저는 좀 충분히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그 충분히 예정됐던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선거 막바지에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합의했던 문안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그거였습니다.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예. 이런 철저한 공동정부에 대한 합의를 정확히 명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첫 단추가 바로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으로 사실 힘을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보면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쪽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조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구성은 뭐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돼 있고 특히 오늘 발표한 기획위원장으로서의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모든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을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라는 게 아까 우리 노동희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1997년 DJ 대통령 당선인 때 인수위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개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막강한 권한과 책무가 있었지만 지금의 인수위는 갈수록 사실상의 실무적 역할을 하는 데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가장 치중할 것은 후보가 후보 당시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각종 공약들, 예. 그 공약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 그다음에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대해서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갈래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희룡 본부장이 당연히 기획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총괄하고 코디네이션한 역할을 하는 데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뭐 7개 분과 그리고 위원회별로는 아직 인선이 안 났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과 그리고 코로나 대응 특위도 같이 겸직을 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 분과나 이런 것 중에서는 민주당과 좀 더 상의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선도 좀 열어놓고 뭐 그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는 좀 다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당선인의 권한이고 가능하면은 이제 당선되신 분의 철학, 이제 가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 조직을 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민주당이 뭐 관여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대의민주주의 이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간섭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이제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선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각이 아니라 인수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가 가장 급박하게 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제 득표율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소수점 올리고 빼고 하면은 48대 48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극복,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에 어떤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 그리고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 협치, 요 세 가지의 어떤 큰 틀에서의 그림을 인수위가 잘 마련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인수위가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총리 인선 과정도 남아 있고 또 합당을 한다면 합당 이후에 당내에서의 역할도 지금 여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수위원장하고 이제 국무총리로 가는 게 뭐 자연스럽다. 과거에도 또 이제 그런 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총리로 직행하는 게. 예.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행정 경험을 좀 쌓고 싶다는 얘기를 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발언을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지금 이제 봐도 현재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입법부 행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말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거든요. 경험과 경륜이. 그런데 안철수 대표 본인 말대로 행정 경험도 전혀 없는 분이 국무총리부터 한다? 그건 국정을 통할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국무총리는 일반 장관과 달리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순순히 해줄까? 이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당론을 어떻게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의원 개개인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인준을 못 받는다면 망신만 맞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철수 대표 문제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 구름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막 대통령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양보하고. 정치에서 너무 이렇게 막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국무총리 사실은 뭐 3층 어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름 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만약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면 뭐 장관 정도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처의 성과를 내고 그걸로 평가받아서 조금씩 올라가서 뭐 국무총리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뭐 다른 생각과 의견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인수위원장 발표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의지를 보였고 그다음에 저도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는 것은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로서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싶고. 그래서 그때 합의문에도 나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과학경제 강국 이 두 개의 비전들을 잘 믹스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비전들을 청사진을 제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인수위원장의 책임자 자리를 잡아서 그런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발굴하고 배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무총리를 위한 스태핑 스톤으로 그것을 위한 어떤 그 도약대로서의 인수위원장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인수위원장을 하고 나서 국무총리를 바로 지켜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 현실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DJ 정부 때는 이게 처음으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총리의 비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리를 6개월 동안 임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인수위 기간 중에 총리를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 중에 총리를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설이 그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보다 나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수위원장의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라는 어떤 특정한 자리나 직위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인수위원장에서 총리로 이제 뭐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그 동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일단 안철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장관에서부터 뭐 바로 총리로 가기는 무리가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되면 장관은 안 맡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10년 동안 정치적 소신이었던 다당제를 말하자면 포기하는 정치적 데미지를 안고서라도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말하자면 정치적 소신을 이제 버렸는데 그러면 그 정도에 걸맞는 말하자면 국무총리나 이런 것 정도를 요구를 할 테지. 이게 17개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상 17개 부처의 어떤 뭐 과기부 장관이나 또
또는 뭐 이제 그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그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총리 후보로 국회에 이제 추천이 되게 되면 뭐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는 할 수가 없겠죠. 당장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통합도 위기 극복이라는 위기 극복. 예를 들면 인준 안 해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끌어버리면 잘못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역풍이 불 수가 있기 지방선거도 때문에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제 그걸 발목을 잡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때 그 당시 상황에 또 여야 사이에 또 협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처리될 문제지 대놓고 안 된다. 이것은 국민들께 잘못하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예. 말씀드리면 저는 여소야대에서 충분히 안철수 국무총리 카드 빼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치 경험,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영향은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손을 잡으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동정부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았더라면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면 거기서도 국무총리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면은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어느 순간 시선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존재 부각의 측면에서도 저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봅니다. 짧게 하나만요. 안철수라는 그 어떤 처음에 안철수 박사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을 몰고 와서 서울시장 양보하고 대선에 나가고 그동안에 몇 번의 대선 도전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도 있었지만 정작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본인의 검증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런 적은 물론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치열하게 윤석열, 이재명처럼 막 끝까지 네거티브가 가는 정도의 검증을 받았을까요? 근데 아마 총리할 때는 그 정도 검증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받을 수는 있는데 이미 선출직으로 여러 번 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정작 굳이 문제가 된다면은 뭐 경력 중에서 일부 또는 재산 이 정도가 될 텐데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강력히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 본인이 계속 좀 부족했던 것이 이런 경험이거든요. 성과. 그러니까 뭐 해본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새정치도 뭐가 없느냐. 이 부분에서 본인의 의지도 상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뜻은 이제 제가 잘 뭐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있게 공동정부로서의 큰 그림과 이 픽처를 좀 그려주는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작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당 작업을 남한테 맡기기는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당 작업을 책임감 있게 좀 책임을 지고 이준석 당대표의 세간에 알려진 그런 것들도 잘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저는 새로 생긴 그 여당, 새로 생긴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집권 여당의 정치 지도자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당시 합의문 발표할 때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 또 하나 같이 했던 얘기 뭐냐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갖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철수의 미래는 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공약입니다. 당선인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만큼은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경호상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도 공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게 실현이 못 됐었던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걸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대통령 경호실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대개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이 다 받아들이는데 예. 경호실 입장에서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한두 개 그것이 경호상 문제입니다. 경호상 문제인데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퇴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퇴로. 예. 지금 이제 청와대 구조에서는 퇴로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광화문에는 광화문에 높은 빌딩에 입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게 퇴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됩니다. 지하에 뭐 시설, 뭐 이건 뭐 국가 기밀인가요? 뭐 지하에 아무것도 없나요? 예, 아무튼. 그 불가능한 구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와대 뭐 좀 있어봤는데 이 대통령 경호실이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대개의 경우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받아들이는데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광화문으로 나오지를 못하신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광화문 대통령이 뭐 이런 형식보다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소통, 더 중요하게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리는 하지 말고 이게 형식보다는 내용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역시 봅니다. 예,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다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게 정말 뭐 맞는 거고요. 예. 그러나 저는 이건 반드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아주 역정부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꼭 광화문 청사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있고 예. 다른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은 저 여민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려면 차 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문제지 사실은 뭐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 뭐 당선인 집무실 어디 뭐 저 삼청동 뭐 예. 무슨 금감원인가 뭐 그런 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데를 통째로 옮기고 거기다가 대통령실을 전체를 만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 보고서만 보고 뭐 아니면 전화하고 아니면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업무 구조를 바꾸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서 만약 지금 그런 것도 좀 정말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서 경호실도 그렇고 플랜 B를 준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지금 대통령 저 집무실을 19층부터 몇 층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럼 거기다가 뭐 금감원이라든지 특정 부처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구를 옮기고 그 현재 그 빌딩을 그 장소를 함께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를 크게 보면 대통령 내분이 이제 그 직무를 보는 집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을 하는 관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경호동이 있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서동에서 대통령 내분 집무실로 올라가는 데는 한 500m 되는데 예. 걸어가면 5분 안쪽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본관까지 집무실까지 가려면 근문을 2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청와대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비서동과 본관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틀릴 정도로 완전히 틀린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비서동 안에 대통령 별도의 집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하. 거기서 수시로 이제 수석 보좌관이나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행정관들하고도 토론을 자주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광화문으로 나오게 되면 저도 그 과정을 굉장히 잘 아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많아요. 최악의 경우에 반대편 건물에서 그런 거를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경호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실이 끝끝내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무리할 필요 없이 형식보다는 내용을 좀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건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앞에 놓인 정국도 살펴보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는 대통령입니다. 과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여의 협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172석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앞에. 버틴다는 표현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은 사실은 뭐 생소한 건 아닙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이 나오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많이 우리가 겪어봤고 그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 여소야대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지만 저는 확실하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야당을 적으로 보지 않고 또 야당을 제압의 상대로 보지 않고 야당과 타협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만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선인이 확실하게 가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정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취임 초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모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대통령이 첫 출범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많은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발목 잡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허니문 기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적극적인 어떤 협치 의지 그리고 야당의 생산적인 어떤 견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별 난관 없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임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7군데죠. 일곱 지금 군데. 7군데. 예. 뭐 핵심 과거에는 이제 그게 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맡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 위원장을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죠. 의석수는 작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협치 문제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얼마만큼 이제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건지 관건은 협치가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여소야대의 역사가 몇 차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평가, 성찰을 통해 가지고 과거 그 여소야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민주당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더 좀 밀착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그런 평가들 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협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를 그동안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결국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배 수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면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야당이 되면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는 거거든요. 양쪽 다 국민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고 또 정당은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소통, 태도. 그러니까 이 소통의 태도를 정말 실천을 해야 됩니다. 협치, 통합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실천하는 그 모습을 소통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저는 인사입니다. 좀 이제 파격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임명을 해도 좋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임명한 것 이상으로 상임위원장에게 또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런 부분 좀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절충이 가능할런지요. 직접 전화해서. 그럼요. 왜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보였던 소통이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제도. 그러니까 이제는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절충할 수 있는 우리 사회는 왜 중재자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인재가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나라에서는 사람들 간의 중재, 절충이야말로 빛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
인사 또 이런 절충하는 제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잘해야만 됩니다.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정무수석의 역할도 그럼 더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도. 그럼요. 바로 여기 또 김건식 또 예. 교수님 계시니까요. 정무수석 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 좋은 추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공약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 입법상 아닙니까? 뭐 국회 협조를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대표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오늘도 지금 얘기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뭐 시대 소명을 다했다 해서 뭔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아니 좀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민주당에서도 그걸 뭐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공약도 실현하고 뭔가 민주당과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수위 단계부터 자, 좀 쉬운 문제부터 풀자. 공통 공약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 하고 그러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렇죠.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예, 나중에 2년 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뭐 총선에서 다시 뭐 좀 예. 의원들 늘리든지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공화당 의원들하고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서 오늘은 저 법인 카드가 아니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 내 카드로 냈다. 내가 냈다. 예. 그래서 웃음을 한번 줬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 싸늘했는데 엄마가 워낙 또 말을 잘하고 유머스럽게 하니까 제가 한번 쏠게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내가 쐈다 이거는 예. 오늘은 이거 내저 공금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왕가 섭섭한 게 아니고 의원들을 초청할 때 왜 민주당 의원들만 초청해 잘 이해가 안 가요.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임위원장단은 초청했어요. 그러나 의원들 초청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만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러지 말고 뭐 다행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 사람 만나길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정치의 자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여야하고는 함께 그래서 협조를 구할 거 구하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저 클린턴 대통령이 과거 이제 그 야당을 설득하는 게 골프장에 있을 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그래갖고 예. 그 골프장에서 전화하니까 대통령도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는가 대통령이 예. 직접. 현안을 얘기하고 이런 거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예.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책임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쉬운 것부터 하자, 어려운 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좀 나중에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정책 어떻게 할게요? 구체적인 걸 물어볼 때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부터 질문을 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성가족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여가부 얘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성가족부 어떻게 풀어내실 겁니까? 인수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정의 과제들을 선별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들을 이제 인수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대표적 공약으로 지금 인식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 한 줄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젠더 논쟁의 한 복판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한 줄 공약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도 경선 캠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민주당 후보 공약도 사실은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본 후보가 돼가지고 본 선거운동에 와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으로 조금 더 진전된 공약을 내놓은 것이어서 저는 인수위에서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 자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것은 DJ 정부 이후에 여성운동, 여성인권들의 신장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소명과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적인 어떤 이 부서였는데 그게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오면서 일단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 젠더의 한 복판에서 집합 대 집밥으로서의 어떤 인권과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면 저는
민주당이 내걸은 공약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을 젠더 갈등이 한 복판에 들어가서 남녀 갈라치기로 해서 표를 얻고 이런 식의 정치적 공학이 아니라 정말 여가부의 지금까지의 그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대로 평가해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지적해주고 그것들 효과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산적 방법으로의 재편 방안을 논의하면 충분히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인식에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성차별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최하위입니다. 이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숫자로 명확하게 계량화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 부정하면 이것은 그 타협이라든지 해법을 내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가부라는 게 전체 예산이 3조가 채 안 되는데 여성과 관련된 거는 뭐 한 1,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완은 가능해도 이걸 그냥 7자 공약처럼 그냥 했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이게 아니 딸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 또는 여성들 입장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7자짜리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7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고 정책이 나와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 대선 이후에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합당까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국민의당 입장을 만개할 겁니다. 윤석열과 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철수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이 어저께 합의된 정신과 취지는 안 후보께서 하는 거는 다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합당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그 걸림돌이 역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냐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측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은 이제 지방선거에 내가 어떤 뭐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이거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 감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쯤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동정부 운영하기까지 했고 이렇게 나왔다면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라면 저는 그것을 정말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풀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정말 대표들끼리 어디 저 뭐 흔히 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교황 선출 방식처럼 결론 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풀지 않으면 이건 뭐 결국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여당을 맡게 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민주당도 자칫 내용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들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인데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이 몇 군데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권을 갖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 위원장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보고 그 결정을 하시면 그것을 존중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뭐 제가 말씀드리죠. 김두관 의원이 그 의원총회 때 이거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상황하고 지금 분위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의원총회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든 선거를 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게 뭐 중구난방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게 국민들께 썩 좋지가 않죠. 선거지고 난 뒤에 마치 누구에게 책임을 더 씌운다거나 또는 희생양을 어떤 뭐 삼으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께 선거도 지고 굉장히 실망감을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서 있는 수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대략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동관 의원께서 이제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극소수의 의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극소수의 의견. 극소수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선거에서 진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 되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이 어떠냐면 저 대강 이제 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는 좀 침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야 될 시간에 오히려 재충전해야 될 시간에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뭐 일단 정리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생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군요. 아마 직접 물어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기예요. 선거 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댕기다가 선거가 끝이 나고 특히 패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오롯이 온전하게 당이 좀 배려하고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런 논란을 통해 가지고 또 후보가 고민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 여론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경우로 보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도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 목소리를 내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세 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충전을 하고 또 재기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재기를 하는 것이기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비대위를 보더라도 이런 여론을 제일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소진하고 짐 빼기하고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또 진정성과 효과성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0.73%포인트라는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초박빙의 대선 승부를 보여준 것은 정권 교체를 시켜줬지만 야당과 잘 협치해서 하라는 이야기에 엄중한 요구라고 그러는데 0.7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엄중함은 우리 국민의힘이 잘 지켜서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가면 되고요. 저는 민주당이 0.73%밖에 안 졌으니까 해볼 만하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부의 이 정신승리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도 시급히 이건 해소돼야 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참에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게 됐다고 하는 스스로의 반성과 통찰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기득권이라고 이야기되는 586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내부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0.7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 해볼 만하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다시 불러드린다 저는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0.73% 차이로 아주 아깝게 졌기 때문에 잘 싸웠다 이런 평가는 당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0.73% 졌기 때문에 잘 싸웠다.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도 0.73%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70%, 7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이제 의원들 단체방이라든지 이런 데 잘 싸웠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 0.7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0.73이라는 숫자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정치권의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 하나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협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선 기간 내내 상대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 의혹 수사인데요. 대선이 끝나면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지 그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윤 당선인의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자, 꼼수는 없다.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 왔다라고 하는 이 당선인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 지금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당연히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원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민주당도 물론 다수당이니까 뭐 원하면 뭐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난번 드루킹 특검 경고했지 않습니까? 의외의 부메랑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 갖고 또 진흙탕으로 갈 필요 없죠. 그리고 검찰이 아직 수사를 완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리고 또 좀 무서운 얘기지만 검찰이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아니까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도록 맡겨놓고 만약에 그때도 가서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이. 그러면 그때가 특검하는 것도 국민 납득하지만 지금 특검부터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수사는 어찌됐든 더 확대되거나 속도가 날 것이다. 해야죠. 검찰이 아직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와 속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계속 강력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론이 나올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중요한 이 임기 초반의 불씨가 바로 이 대장동 특검이 될 걸로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바로 지지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수 있다. 제일 민감한 첫 번째 현안이 대장동 특검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사실 선거 이전에는 가장 많이 치열했던 쟁점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언론에서도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그 흐름을 짚어볼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 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국민 앞에 썼던 첫 단어 통합이었습니다. 그의 득표율 48.56뿐만 아니라 나머지 51.44에 아마도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카운트다운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